직무 분석 두 번째 2장에서 직무 평가의 방법, 직무 분석이 무엇이고 또 직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직무를 구분하고 직무를 분석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직무 평가의 방법 중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랭킹 메소드라고 그래서 서열법과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라고 해서 분류법,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또는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열법은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책임의 크고 작음, 또 직무의 중요도와 장점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열을 정화하는 방법인데, 다시 말해서 직무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따져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 모두를 한꺼번에 파악을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서열법에는 어떤 그 상대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과 그 가치가 낮은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 남은 것 가운데서 가장 상대적인 가치가 높은 것과 또 낮은 것을 뽑아서 서열을 매기는 교대 서열법. 그러니까 서열법 중에서도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교대 서열법과 또 직무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각각의 직무를 모든 직무들과 짝지어서 비교해서 그 서열을 정하는 쌍대 비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열법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이 서열법은 가장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쉬운 방법이에요.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직무의 가치를 비교를 해서 서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이 서열법을 제가 이게 여기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해서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즉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따져서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 모두를 한꺼번에 파악한 뒤에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열법에는 상대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운데에서 또 가장 상대적 가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뽑아서 서열을 매기는 교대 서열법, 말 그대로죠. 교대 서열법과 그 직무를 직무 비교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 모든 직무들과 짝지어서 비교하는 그 서열을 정하는 쌍대 비교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구분할 때 서열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대 서열법과 또 쌍대 서열법이 있습니다. 쌍대 서열법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직무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서열법은 어떤 조직에 대한 직무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또 포괄적인 관점에서 서로 비교해서 모든 직무의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직무 분석의 다른 직무 기술서나 또는 직무 명세서보다는 평가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파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죠.
그래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들에서 적합하죠. 그러나 이제 좀 회사가 대규모 조직에는 이 자체가 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의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큰 조직에 있어서는 직무의 수가 많죠,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 서열법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실 것은 서열법은 직무의 수가 작다, 또 소규모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떤 서열법에 대한 직무평가 방법을 나중에 다시 한번 실무에서 스타디를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류법에 보면요. 분류법은 이걸 이제 직무 등급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등급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전반적인 직무 가치나 난이도 등 분류에 따라서 사전에 여러 등급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직무를 적절히 평가를 해서 등급에 맞추어서 분류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같은 등급에 속한 직무들은 같은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각 등급에 맞춰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에 속한 직무들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하죠. 같은 그 직무를 가진 것들은. 그 다음에 이 분류법은요, 사전에 그 설정한 등급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 척도가 없는 서열법보다 발전된 방법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카네기 기술연구소의 인사조사실에서 개발된 것으로, 등급은 그 숙련하고 미숙련의 2등급 또는 숙련과 반숙련, 미숙련의 3등급 두 가지. 그러니까 숙련과 미숙련의 두 가지. 그다음에 숙련 가운데 반숙련을 넣고 미숙련의 3등급 또는 더 많은 등급으로 구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분류법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데, 그 다음에 서비스 조직 등 등급 분류가 용이한 사무나 기술, 관리직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등급수는 보통 5개에서 15개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5개에서 15개의 그 분류 등급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분류법은 직무를 각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종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정량적 수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정량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 분류기준법에 있어서 이 등급은 각 등급의 직무가 요구하는 숙련, 노력, 책임 또는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여지기 때문에 서열법보다, 아까 우리가 간단한 그 서열법보다는 한 걸음 진보된 평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분류법에 의해서 몇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다시 각각 그 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직무를 서열법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다. 그래서 분류법은 서열법처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류 자체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없고, 또 직무의 수가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즉, 고정된 등급의 설명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업체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점수법이 있는데,
이 점수법은요, 에말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도에 개발한 방법으로서 직무를 각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직무를요, 그 밑에 다시 이제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하고 각 요소별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숫자에 의한 점수를 매깁니다. 매기고 이 점수를 합계내서 각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자, 말하자면은 각 직무에 대한 평가 가치인 총점수를 상호 비교하고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수법에 있어서 1점당 급여액이 결정되면 그것이 각 직무의 총 점수를 곱하여서 그 직무에 대한 그 지구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수법은 수량적 분석적인 가치 표현을 하게 되므로 직무의 상대적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종업원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해 및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직무의 공통되는 적합한 평가 요소의 선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더욱이 평가 요소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고 또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배정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중요도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분석적으로 설정된 측정 척도는 일단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직무의 점수가 치는 직무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다방면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측정의 척도가 되는 평가 요소를 선정하거나 또 이 요소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평가 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든지 그 등급에 따라 점수를 배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수에 의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직무가 많든지 적든지 뭐 독단이 따른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도의 도입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점수법을 실시할 때는 평가자의 전문적인 기술과 아울러 많은 준비 기간 및 경비가 필요합니다. 자, 직무평가의 그 네 번째 요소 비교법, 우리 교재에 지금 제가 여기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요 설명하고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요소 비교법의 점수법을 개선한 어떤 직무평가의 한 방법인데 1926년도에 고안한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의한 직무평가는요, 먼저 직무하는 방법입니다. 이 요소 비교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임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각 평가 요소별로 직무를 등급화하게 됩니다. 요소 비교법의 구체적인 평가 과정을 보면은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한다. 그리고 그 기준 직무는 업무 내용이 명확하다고 지불되는 급여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준 직무의 수는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의
10%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평가 요소를 결정한다. 또 평가 요소의 수는 5개 내지 7개로 정하고 7개를 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에 어떤 주관적 입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7개를 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일반적으로 숙련과 정신적 노력, 육체적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의 5개 요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육체적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책임이 있어야 되고, 작업 조건, 그리고 5개 요소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점수법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직무평가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 측면의 한계에서 직무평가의 유의점이나 직무평가의 기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직무평가를 실시할 때 직무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상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평가 요소에 대한 점수법상의 가중치와 요소 간의 비중에 따른 판정상의 오류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기법 중에 측면에서 평가한 한계점은 종업원과 경영자가 그런 서로의 간의 노사죠. 갈등과 관련하여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관계적 측면의 유의점 직무평가라는 것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무를 평가하는 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임금 및 급료를 정한 체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측정해 놓은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급료의 기준점을 두고 메토봉의 급료는 얼마라고 하는 체계적 과정이라고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효용성은 종업원의 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결정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급료에 대한 종업원의 불평이라든지 불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객관성 없는 자료를 통해서 급여의 기준점을 결정한다면 분명히 직원들의 또는 그 종업원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임금 결정 과정에서 종업원의 반발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계획이라든지 빈도, 절차상의 유의점, 또 직무평가의 대상이 다수이거나 서로 다를 때 이 모든 직무에 하나의 평가 계획을 설정할 것이냐 또는 각각의 평가 계획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또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직무의 성격 변화가 있을 때 직무 평가의 횟수라든지 즉 다시 말해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빈도수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생긴 직무에 대한 평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적절성을 기해야 하는 점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평가의 결과와 노동시장의 평가의 불일치, 또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특수한 상황과 결부되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현행 임금과 직무평가에서의 결정된 직무상
대적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직무평가상 가치가 높은데도 노동시장의 현행 임금이 낮을 경우에는 그 노동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이고요. 또한 반대로 직무평가상의 가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그 직무의 임금이 높은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해하시겠죠? 그 직무의 임금이 높은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가치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런 급여 책정이나 어떤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죠. 따라서 경영자는 임금 결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직무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평가 방법을 통해서 급여를 조정하고 노소 간의 관계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그 이론적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참고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걸 볼까요? 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평가 요소에 배분된 점수와 주요 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 전기기구 제조업협회에서 그 등급과 점수를 매긴 것인데 한번 보시면 숙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 이건 아까 5가지 정도라고 그랬죠. 책임, 직무 요건. 그래서 점수 범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은 이런 식으로 14, 28, 42, 56, 70. 그 다음에 경험치, 창의적 기교, 신체적 노력 이렇게 해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점수 범위가 이제 요걸 다 더했을 때 139 이하면은 12등급이고요. 360에서 381이면 1등급으로 이제 급여 책정에 대한 참고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 요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직무 설계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설계는요, job design. 요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쭉 나가면서 이것을 조금 중간에 끊기가 조금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직무 분석 2장 가운데서 직무 설계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